안녕하세요. 세월의 온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지혜를 담아내는 채널, 세월의 온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돈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1세에서 89세라면 지금 예금을 중단하세요. 은행 직원이 밝힌 충격 사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세월의 온기와 함께 더 많은 노후 사연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호님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호님은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도우며 얻은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시중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고 3년 전 은퇴한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경험상 61세에서 89세 사이의 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정우님은 수많은 노년층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노년층 고객분들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돈을 예금에만 묶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대에 예금 금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죠. 정우님의 말씀은 많은 노년층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 상승이 빠른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직전에 만난 한 고객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78세의 박순자 여사님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10년 전부터 정기예금에만 넣어두셨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실제 그분이 받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레이터 많은 노년층이 박순자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자산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후에는 같은 금액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은 것들만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년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요즘은 80대, 90대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말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호님은 노년층에게 어떤 자산 관리 방법을 추천하실까요? 예금이 아니라면 노년층에게 적합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돈을 예금에서 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산입니다.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이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님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61세부터 89세까지의 노년층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겁니다. 나이 드셨다고 돈을 모두 예금에만 넣어두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너무 적기 때문이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정우님은 30년 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에게 맞는 돈 관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1세부터 89세까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60대, 70대, 그리고 80대로요. 내레이터 정우님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돈 관리법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60대는 아직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돈을 예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100만 원이 있다면 50-60만 원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한 곳에 두고 30-40만 원은 배당금을 주는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상품에, 그리고 1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수익을 노리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세요. 정우님은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말고 나눠서 관리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금 3억을 처음에는 모두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제 조언을 듣고 조금 나눠서 관리하셨죠. 1억 8천은 여전히 예금에 두시고 9천만 원은 매년 배당금을 주는 좋은 회사 주식과 부동산 투자 상품에, 3천만 원은 해외 주식 상품에 나눠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5년 뒤에 보니까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서 거의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당주나 부동산 상품에서는 매년 5-6%씩 배당금을 받으셨고 해외 주식 부분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0%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오른 것보다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정우님은 이어서 70대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70대가 되면 건강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하고 큰 위험은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때는 안전한 곳에 돈을 더 많이 두세요. 100만 원 중에 60-70만 원은 예금이나 국채같이 안전한 곳에 20-30만 원은 배당금 주는 주식이나 부동산 상품에 나머지 0-10만 원 정도만 주식형 펀드에 두시면 됩니다. 70대에는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되 여전히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70대에는 정기예금도 좋지만 국채나 좋은 회사의 채권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상품도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우님은 80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80대가 되면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100만 원 중에 70-80만 원은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두시고 나머지 20-30만 원만 배당금 받는 상품에 두세요. 하지만 80대라고 해도 모든 돈을 예금에만 두면 물가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정우님은 어느 나이에도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80대에도 최소한 물가 오르는 것만큼은 자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국채, 물가에 연동된 채권 또는 좋은 배당주 펀드 같은 것을 조금은 갖고 계셔야 해요. 정우님은 이제 노년층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상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국채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 아주 안전해요.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고 요즘에는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등 다양한 기간이 있는데 노년층은 1-3년짜리가 적당합니다.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상품인데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요즘 같은 때 아주 좋은 상품이죠. 물가 연동 채권은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 ETF입니다. 이건 배당금을 많이 주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주식이라고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회사들만 모아놓은 거니까요. 매년 3-5%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주 ETF는 개별 주식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한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리츠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큰 건물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나눠받는 상품이에요. 직접 건물을 사려면 몇십억이 필요하지만 리츠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요. 임대료 수입으로 매년 4-6%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우님은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습니다. 60대라면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을 때 5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은 국채에, 2천만 원은 배당주 ETF에, 1천만 원은 부동산 리츠에 나눠서 투자하는 식으로 해보세요. 70대와 80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70대라면 좀 더 안전하게 1억 원 중에 6천만 원은 정기예금과 국채에, 3천만 원은 배당주 ETF에, 1천만 원은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80대라면 더 안전하게 7-8천만 원은 예금과 국채에, 나머지 2-3천만 원만 배당주 ETF나 리츠에 두시는 게 좋아요. 정우님은 실제로 많은 노년층 고객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서 관리하면 예금만 할 때보다 연간 수익률이 2-3%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작아 보여도 10년, 20년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노년층은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우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언하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을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것들은 가장 안정적인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한꺼번에 옮기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체 돈의 10%만 먼저 배당주 ETF에 넣어보는 식으로요. 정우님은 금융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도 알려주셨습니다.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원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둘째,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셋째, 필요할 때 돈을 쉽게 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수수료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수수료가 1%만 차이 나도 장기적으로는 큰 금액이 됩니다. 이번에는 노년층이 자주 저지르는 돈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30년 은행 생활하면서 본 노년층의 가장 큰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수만 피해도 노후 자금이 훨씬 오래 갑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 물가 상승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10년만 지나도 그 5천만 원의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10년 후에는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기대 수명을 너무 짧게 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75세나 80세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관리해요. 하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85세, 90세, 심지어 95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한 돈이 부족하면 말년에 고생하게 돼요. 정우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70세,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하면서 큰 금액을 여행에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92세에도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계세요. 미리 더 길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세 번째 실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녀에게 일찍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여러 번 봤어요. 은퇴하자마자 자녀의 집 구입을 도와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고 나서 몇 년 뒤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를요.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자녀를 도와주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비상금 관리 방법도 알려주시죠.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생활비의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노년층은 좀 더 넉넉하게 2년치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 돈은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두세요. 하지만 모든 돈을 이렇게 예금으로 두면 앞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예금으로 두되 나머지 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매달 쓰는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6개월에서 2년 내에 쓸 돈은 정기예금에, 그 이후에 쓸 돈은 국채나 배당주, 부동산 리츠 같은 다양한 상품에 나눠두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돈 관리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노년층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여러 상품을 권하잖아요. 그 중에는 좋은 상품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은행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행원들에게는 매달 판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권할 수도 있어요. 특히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상품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실 때는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나요?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그때 불이익은 없나요? 모든 수수료를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특히 수수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펀드나 보험 상품은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있어요.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 매년 내는 수수료,
중간에 해지할 때 내는 수수료 등이요.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종이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그냥 설명만 듣고 바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라는 조언입니다. 특히 오늘만 특별 혜택이라며 서두르면 더 의심하세요. 좋은 상품은 내일도 모레도 있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집에 가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정우님은 실제로 어머니께서 겪은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제 어머니도 78세신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셨다가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에 가입하셨어요. 저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형 펀드였고 5년 동안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엄청 비싼 상품이었어요. 정우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행히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어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금융상품은 꼭 저나 금융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고 가입하라고 설득했죠.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은행 상품은 보통 7일, 보험은 보통 15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노년층을 위한 좋은 금융 거래 습관도 알려주시죠. 첫째, 금융거래는 혼자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요. 둘째, 금융상품 설명서를 꼭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셋째,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금융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겠어요? 요즘 노년층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많아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 같은 말은 사실 불가능해요.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특히 전화나 문자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전화도 조심하세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해보세요. 또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전화도 100% 사기입니다. 이제 정우님께서 실제로 만났던 재미있고 인상적인 노년층 고객 사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잊을 수 없는 고객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서 예금 할머니로 불리던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금 할머니.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할머니는 85세였는데 매일 아침 은행이 열자마자 오셔서 통장을 들고 얼마나 이자가 늘었나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0원이 늘면 환하게 웃으시고 오늘도 내 돈이 이랬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할머니에게 100원의 이자도 소중했나 봅니다. 맞아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요즘 예금 이자가 너무 적은데 다른 상품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젊은 사람, 내가 매일 오는 건 이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재미로 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추천하는 그 상품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받기 쉬운 거야? 할머니의 의외의 질문이었네요.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난 이제 얼마 못 살아.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복잡한 서류 때문에 힘들면 안 되잖아. 통장은 간단하지. 사망신고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 할머니는 이자보다 상속의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의 대부분은 통장에 두시되 일부만 조금 더 수익이 좋은 국채에 넣어보는 거예요. 국채도 상속이 어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1천만 원만 국채에 넣어보기로 하셨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1년 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국채에서 받은 이자가 예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절반은 예금, 절반은 국채로 관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에게 내 돈이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자랑하고 다니셨죠. 이제 다른 사례도 들어볼까요?
또 기억에 남는 분은 주식 할아버지 박철수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68세에 퇴직하고 저희 은행에 오셔서 퇴직금 관리 상담을 받으셨어요. 주식 할아버지라. 어떤 분이셨나요? 처음엔 모든 돈을 예금에 넣고 싶어 하셨어요. 안전한 게 최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물가 상승률과 예금 이자를 비교해드리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배당주 ETF를 추천해드렸죠. 할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주식? 그거 도박 아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회사의 배당금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번쩍 눈을 뜨시더니 이 회사들 내가 평생 쓰던 제품인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할아버지가 흥미를 보이셨네요. 맞아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대기업 배당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할아버지가 매일 집 근처 편의점, 마트, 백화점에 가셔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직접 주식 투자를 위한 리서치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오셔서 저에게 이 회사가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 배당금은 얼마나 주나?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르신만의 독특한 투자 방법이 생긴 거죠. 실제로 꽤 괜찮은 회사들을 고르셨어요. 할아버지의 투자 결과는 어땠나요? 5년 동안 원금의 약 40%를 벌어들이셨어요. 물론 중간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매일 가는 마트에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이 회사가 망할 리가 없지 라며 끝까지 믿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투자를 취미로 즐기게 되셨어요. 실제로 건강도 더 좋아지셨대요. 정우님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노년층도 충분한 정보와 설명만 있으면 새로운 금융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은행원 정우님께서 노년층을 위한 돈 관리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돈 관리 5계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노년층을 위한 돈 관리 5계명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돈을 예금에 넣지 마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너무 적어요. 적어도 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세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둘째, 나이에 맞게 돈을 나눠라. 60대는 50-60%만 안전하게, 70대는 60-70%를 안전하게, 80대는 70-80%를 안전하게 두세요. 하지만 어떤 나이에도 100%를 예금에만 두는 건 피하세요. 세 번째 계명을 들어볼까요? 셋째, 평생 살 준비를 하라. 많은 분들이 75세나 80세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요즘은 90세, 95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요. 더 길게 준비하세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넷째, 금융 상품을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라. 원금은 안전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계명을 알려주세요. 다섯째,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법을 배우듯 돈 관리 방법도 계속 배우세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 더 재미있어요. 정우님의 조언이 많은 노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노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세요. 정우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은퇴 후에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봉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쉽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금융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노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해도 노후 자금을 훨씬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 건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세월의 온기에서는 6189세라면 절대 예금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와 노년층의 현명한 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고 나이에 맞게 적절히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노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의 온기였습니다.